장모님은 곧 죽을 사람이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오래 살아야 할 사람이야. 돈을 어디에 써야 하는지 뻔하지 않냐? 제 어머니가 암 선고를 받은 날 남편이 맥주를 따며 던진 말입니다. 수술비 3천만 원, 저 혼자 적금 깨고 밤잠 줄여가며 마련했어요. 그런데 글쎄 시어머니 치매 판정이 나오니까 이번엔 남은 적금까지 전부 내놓으래요. 거기다 시누이는 병실에서 제 머리채를 움켜잡고 흔들었고 두피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은 딱 한마디, 누나 그만해. 그게 전부였어요. 근데요, 저는 그날부터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8년간 숨겨온 비밀, 시누이가 절대 들키고 싶지 않았던 것까지 전부 찾아냈거든요. 식탁 위에 그걸 꺼내놓는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끝까지 통쾌하게 뒤집어 엎은 똑똑한 아내의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결혼 8년 차, 저는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이불을 걷고 부엌으로 가서 밥을 안 치고 반찬통 2개에 도시락을 싸고 다림질판 위에 남편 박재혁의 와이셔츠를 펼쳐 놓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죠. 다리미가 셔츠 위를 지나갈 때마다 뽀드득 소리가 났고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오늘 빠져나갈 돈들을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관리비 23만 원, 공과금 12만 원, 식비 80만 원, 보험료 34만 원. 전부 제 월급 통장에서 나가는 돈이었어요. 맞벌이인데 재혁은 자기 월급 명세서를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었습니다. 돈 관리는 네가 잘하니까 맡긴다. 재혁이 늘 하는 말이었죠. 그 한마디로 가게 전체가 제 어깨 위에 올라왔고 저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우리 사이에 아이는 없었어요. 결혼 초에 시어머니 김정숙 여사가 명절마다 저를 불러앉혔습니다. 수진아, 얼른 애를 낳아야지. 이 집안이 너한테 뭘 바라겠냐. 손주 하나만 안겨달란 거다. 그때마다 재혁은 시어머니 옆에서 숟가락질을 하며 말했죠. 엄마,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좀 기다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화살은 고스란히 저한테로 돌아왔습니다. 명절 때 시누이 박재희가 부엌에서 접시를 내려놓으며 한마디씩 던졌어요. 아기도 없으면서 뭐가 그렇게 바빠? 형편이 안 되는 거야. 마음이 없는 거야? 재혁은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었고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설거지를 했습니다. 속에서 올라오는 말들을 전부 삼켰어요. 회사에서 같은 격리팀 동기인 민정이가 유일하게 속을 터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구내식당에서 마주 앉으면 민정이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아, 너 요즘 얼굴이 왜 이래? 잠을 못 자? 아니, 좀 피곤해서 그래. 또 시댁이지? 제가 대답을 안 하면 민정이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건 네가 참을 일이 아니야. 몇 번을 말해야 알아듣냐. 민정이 말이 맞다는 걸 저도 알았어요. 하지만 저는 어릴 때 아버지를 여의고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기 때문에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집착 같은 게 있었습니다. 한번 이룬 가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깨면 안 된다고 믿었죠. 그래서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그해 가을이었어요. 퇴근하고 지하철에서 내리는데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머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아,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아니다, 별일 아니야. 엄마가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어머니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횡단보도 앞에 멈춰서서 전화기를 꽉 쥐었어요. 엄마, 천천히 말해. 위에서 뭐가 나왔대? 의사가 3기래.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바뀌었는데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뒤에서 사람들이 저를 피해 지나갔고 저는 전화기를 붙들고 서 있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바로 갈게. 어느 병원이야? 통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재혁이 올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암이라는 말을 어떻게 꺼내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을 고쳤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렸어요. 재혁이 넥타이를 풀며 거실로 들어왔고 저는 식탁 의자에서 일어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재혁아, 얘기 좀 하자. 뭔데? 나 배고프다. 밥 있어? 우리 엄마가 오늘 병원에서 검사 결과 나왔는데 위암이래. 3기라고 했어. 재혁이 냉장고에서 맥주캔을 꺼내며 뚜껑을 땄습니다. 많이 놀랐겠다. 그 한마디를 하고 재혁은 소파에 앉아 TV 리모컨을 집어들었어요. 저는 식탁에 선 채로 재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수술비 얘기를 꺼내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천장만 보며 뜬 눈으로 새벽을 맞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밥을 뜨고 있을 때 용기를 냈습니다. 수술비가 최소 3천만 원은 든대. 우리 같이 좀 분담하면 안 될까? 재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어요. 국그릇 옆에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 위에서 울렸습니다. 수진아, 장모님이 64시잖아. 솔직히 그 나이에 수술해봤자 예후가 좋겠어? 그 돈이면 우리 전세 만기 자금에 보태야 해. 저는 밥그릇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어요. 이 사람의 눈에는 제 어머니의 생사가 숫자로 환산되고 있었습니다. 반박하고 싶었지만 목구멍이 막혀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죠. 재혁이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나 먼저 간다.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식탁 위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그 주에 저는 혼자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7년간 부어온 적금 통장을 창구에 내밀었어요. 은행 직원이 중도해지하시면 이자가 많이 줄어드는데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1,500만 원을 해지했습니다. 부족한 금액을 채우기 위해 야근과 주말 근무를 자처했어요. 한 달간 하루에 4시간도 채 자지 못하는 날이 이어졌고 점심시간에 민정이가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너 진짜 반쪽이 됐어. 거울 봤어? 괜찮아. 조금만 더 하면 돼. 민정이가 제 손등을 꽉 쥐었지만 저는 웃어 보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한 달 동안 재혁은 단 한 번도 제가 왜 야근을 하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주말에 출근하는 날이면 재혁은 누나 제이와 골프 연습장에 다녀오거나 시어머니 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드디어 3천만 원을 마련해서 어머니 수술 일정을 잡은 날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에서 어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항암 치료 전인데도 어머니 손이 벌써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늘었습니다. 수진아, 이 돈 어디서 났냐? 혹시 서방한테 미안하지 않냐? 엄마, 재혁이도 보탰어. 걱정 마. 거짓말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반찬 가게를 접고 원룸으로 옮긴 처지라 이 수술비가 오롯이 제 몫일 수밖에 없다는 현실이 가슴을 짓눌렀어요. 하지만 아픈 어머니 앞에서 그 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수술이 5시간 만에 끝났어요. 의사가 나와서 절제는 잘 됐습니다. 다만 추가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고 설명하는 동안 수술실 방 대기실에는 저 혼자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보낸 문자는 짧았어요. 수술 끝났어. 2시간이 지나서야 돌아온 답장은 4글자였습니다. 수고했네. 저는 대기실 의자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눈물이 나올 줄 알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수술이 끝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연차를 내고
어머니 회복실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링거를 맞으며 잠이 든 사이 저는 보호자 의자에 앉아 어머니의 숨소리를 세고 있었습니다. 그때 재혁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받았는데 재혁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길에서 쓰러졌어. 병원에 실려갔는데 빨리 와. 뭐? 어디 병원인데? 중앙병원 신경과. 빨리 와, 제발. 저는 간병인 아주머니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주머니, 죄송한데 2시간만 부탁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쓰러지셔서요. 간병인 아주머니가 손을 내저으며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하고 말했고 저는 가방을 들고 병원을 뛰쳐나갔어요. 택시를 타고 중앙병원 신경과에 도착하니 재혁과 제이가 진료실 앞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제이는 팔짱을 낀 채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하자마자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담당 의사가 화면에 사진을 띄우며 설명했어요. 보호자분들, 검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머님은 치매가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초기를 지나서 중기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앞으로는 24시간 누군가 곁에서 돌봐드려야 합니다. 재혁이 의자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제이가 손등으로 눈밑을 훔치며 의사에게 물었어요. 그러면 집에서는 못 모신다는 거예요? 혼자 두시면 위험합니다.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리시거나 밖에 나가서 길을 잃으실 수도 있어요. 전문 시설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진료실을 나오는데 지난 몇 달간 시어머니가 같은 반찬을 2번 사오고 가스불 끄는 걸 깜빡하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이미 전조였다는 걸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병원 로비 커피숍에 셋이 앉았습니다. 재혁이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더니 저를 똑바로 봤어요. 수진아, 누나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형편이라 돈이 없어. 내 월급도 빠듯하고 내 적금 있잖아. 그거 전부 깨서 엄마 간병비랑 요양비용에 넣자. 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 적금은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이야. 이미 절반은 우리 엄마 수술비로 썼어.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제이가 테이블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어요. 커피잔이 흔들리며 접시 위에서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시어머니 병수발은 며느리 돌이 아니야? 적금이 그렇게 아까워? 내 친정 어머니야 연세가 있으니 어쩔 수 없다 치지만 우리 엄마는 오래 사실 수 있는 병이라고. 카페 안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시선을 느끼면서도 제이의 눈을 피하지 않았어요. 형님은 시어머니 재산에서 전세금 받아 살고 계시면서 간병비에는 한 푼도 안 내실 건가요? 제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입술이 실룩거리더니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그건 엄마가 내 사정을 봐서 해주신 거야. 네가 상관할 일이 아니라고. 저는 재혁을 봤습니다. 재혁은 한마디도 거들지 않은 채 빈 커피잔만 손으로 돌리고 있었어요. 그 손가락이 천천히 원을 그리는 걸 보면서 저는 이 사람이 아내 편도 누나 편도 아닌 그냥 아무 편도 아닌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실 식탁에 마주 앉았어요. 재혁이 먼저 입을 열었는데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냉정하게 생각해봐. 장모님은 솔직히 암 삼기면 얼마 못 사실 수도 있잖아. 근데 우리 엄마는 치매야. 10년, 20년을 봐야 하는 병이라고. 길게 보면 엄마 쪽에 돈을 넣는 게 맞지 않아? 저는 식탁 위에 올려놓은 2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그 말이 하나하나 제 어머니의 생명에 유통기한을 붙이는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 간병은 형제가 나눠야 할 문제야.
며느리 적금을 깨는 게 순서가 아니잖아. 누나 형편이 안 되니까 우리가 더 내는 게 당연하잖아. 우리가 아니라 내 돈으로 내라는 거잖아. 당신은 지금까지 이 집에 생활비를 얼마나 넣었는데? 재혁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거실에 울렸고 대화는 새벽 1시가 넘도록 같은 자리를 맴돌다가 결론 없이 끝났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민정이를 붙잡고 사무실 밖 계단으로 나갔습니다. 계단 난간에 기대어 어젯밤 얘기를 전부 쏟아냈어요. 민정이가 제 팔을 잡아 끌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아, 내 이름으로 된 적금은 남편이 맘대로 못 건드려. 법적으로 내 고유 재산이야. 지금이라도 통장 정리하고 증거 챙겨둬. 가계부, 이체 내역, 전부 다. 증거라니 그게 무슨. 혹시 모르니까 하는 말이야. 제발 나 좀 믿어. 민정이의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재혁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누나가 요양병원 3곳 알아봤는데 보증금이 필요하대. 이번 달 안에 적금 정리 좀 해줘.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통보였어요. 제 의견을 묻는 말은 한 글자도 없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은행에 들렀습니다. 남은 적금의 명의와 비밀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제 신용카드에 딸린 재혁 이름의 가족카드를 어떻게 끊을 수 있는지 물었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건네며 설명하는 동안 저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머릿속으로 딴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버스 정류장에 섰어요. 버스를 기다리면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창에 글자를 쳤어요. 협의 이혼 절차. 검색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저는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혁이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하며 말했어요. 오늘 엄마 병실에 같이 가자. 누나가 요양병원 자료 가져온다고 했어. 저는 현관에서 운동화 끈을 묶으며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어요. 시어머니 병실에 들어서니 제이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가 놓여 있었고 요양병원 3곳의 비용이 적힌 종이 위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어요. 그 옆에 메모지 하나가 있었는데 월 간병비 350만 원이라는 숫자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제이가 의자에 앉은 채로 저를 올려다보며 입을 열었어요. 다 알아봤으니까 서명만 하면 돼. 여기가 제일 시설이 좋대. 저는 서류를 집어들고 천천히 읽었습니다. 보증금, 월 비용, 추가 항목까지 훑어본 뒤 서류를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이 비용을 누가 얼마씩 내는 건지 분담 계획부터 정하자. 제이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입꼬리를 한쪽으로 올리며 팔짱을 꼈어요. 네가 살림 맡은 며느리잖아. 당연히 내 쪽에서 주로 내야지.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저는 재혁을 봤습니다. 재혁은 창밖만 바라보며 입을 열지 않았어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창틀 앞에 서 있는 뒷모습이 마치 이 자리에 없는 사람 같았습니다. 저도 친정어머니 치료비가 매달 나가고 있어요. 적금은 더 이상 깰 수 없습니다. 제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제이의 얼굴이 달라졌어요. 눈이 커지더니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 앞으로 성큼 2발을 옮기더니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너 지금 시어머니 죽으라는 거야. 고함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리고 제이의 두 손이 제 머리카락을 움켜쥐었어요. 위에서 아래로 힘껏 끌어당기는 바람에 저는 고개가 꺾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옆 침대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며 달려왔고 간호조무사가 복도에서 뛰어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제이의 팔을 잡아 떼어내는 동안 저는
바닥에 한쪽 무릎을 짚고 있었습니다. 제2의 손에 제 머리카락 한 움큼이 쥐어져 있었고 두피에서 따끈한 게 흘러내렸어요. 손으로 만져보니 손가락 끝에 피가 묻었습니다. 그 소란 속에서 재혁의 입에서 나온 말은 이것뿐이었어요. 누나, 그만해. 재혁은 창문 앞에 선 자리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제 곁으로 오지 않았어요. 간호조무사가 저를 복도로 데리고 나와 두피 상처에 소독약을 발라줬습니다. 솜에 묻은 소독약이 상처에 닿을 때마다 따가웠지만 그 통증보다 가슴이 더 아팠어요. 소독을 받는 동안 저는 떨리는 손으로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복도에 설치된 방범 카메라를 확인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병실에 들어서기 전 습관처럼 켜둔 녹음 기능이 가방 안에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시어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박 선생이었어요. 박 선생이 조심스럽게 제 옆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처음부터 봤어요. 번호 드릴 테니 필요하시면 연락하세요. 박 선생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건넸고 저는 고개를 숙이며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번호를 휴대폰에 저장하는 손이 아직 떨리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서며 재혁에게 물었습니다.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재혁의 등을 보며 말했어요. 형님이 나를 때린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재혁이 걸음을 멈추지 않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누나도 스트레스 받아서 그런 거야. 이해해. 가족끼리 이런 걸로 크게 만들지 마. 저는 재혁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주차장 콘크리트 바닥을 걸어가는 그 등이 어느 때보다 낯설었어요.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니라 시댁의 대리인이었습니다. 8년 동안 저는 그걸 모른 척 해왔던 거예요. 집에 돌아와 욕실 문을 잠그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머리카락이 뜯겨나간 자리가 붉게 부풀어 있었고 그 주변으로 멍이 번지고 있었어요. 휴대폰 카메라로 상처 부위를 찍었습니다. 앞에서, 옆에서 여러 각도로 찍었어요. 셔터를 누를 때마다 손이 떨렸지만 한 장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사진을 저장한 뒤 민정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정아, 전에 네가 말했던 법률사무소 이름 좀 알려줘. 왜? 무슨 일이야? 수진아, 목소리가 왜 그래? 나중에 얘기할게. 이름이랑 번호만. 민정이가 잠깐 침묵하더니 바로 이름과 전화번호를 불러줬습니다. 저는 메모에 적은 뒤 전화를 끊고 다음 주 월요일 상담 예약을 잡았어요. 월요일 점심시간 법률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최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제가 내민 두피 상처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그리고 휴대폰에서 재생한 녹음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고소와 이혼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결혼 전부터 적립하신 적금은 본인 고유 재산이라 나눠줄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위임 계약서를 내려다봤어요. 펜을 집어든 손에 힘을 줬습니다. 이름 석자를 써내려갈 때 글씨가 삐뚤어졌지만 끝까지 써서 계약서를 최 변호사에게 밀었어요. 사무실을 나와 회사로 돌아오는 길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재혁이 보낸 메시지였어요. 누나가 찾은 요양병원에 이번 주 내로 보증금 넣어야 한대. 적금 해지 서류 좀 준비해놔. 저는 메시지를 캡처해서 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재혁에게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그날 밤 재혁이 거실 소파에 앉아 저를 불렀습니다. 왜 답장을 안 했어? 낮에 메시지 봤잖아. 저는 안방 문 앞에 서서 재혁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더 이상 대답할 것 없어. 재혁의 입이 벌어졌다가 다물어졌어요. 저는 몸을 돌려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재혁이 현관문을 닫고 나가는 소리를 확인한 뒤 저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식탁에 앉아 휴대폰을 들고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었어요. 네, 본인 확인되셨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제 신용카드에 딸린 가족카드요. 박재혁 이름으로 된 거 2장 다 정지해 주세요. 정지 사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개인 사정입니다. 전화를 끊고 바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제 월급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던 재혁 이름의 보험료 자동이체를 해지했어요. 화면에 해지 완료라는 글자가 떴을 때 손가락 끝이 차가웠지만 머릿속은 오히려 맑아졌습니다. 그 다음 서랍에서 가계부를 꺼냈어요. 8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기록한 지출 내역이었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식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어요. 한 장 한 장 사진을 찍어 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오전 중으로 재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1번, 2번, 3번. 저는 받지 않았어요. 휴대폰을 뒤집어 놓고 컴퓨터 앞에 앉아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 문자가 왔어요. 카드가 안 긁힌다. 점심을 못 샀어. 뭔 일이야? 저는 한 줄만 보냈습니다. 퇴근하고 얘기하자. 휴대폰을 서랍에 넣고 닫았어요. 민정이가 맞은편 책상에서 저를 힐끔 봤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오후 내내 전표를 정리하며 평소와 똑같이 일했어요. 저녁 7시 현관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재혁이 가방을 현관 바닥에 내던지며 들어왔어요. 갑자기 카드를 왜 끄는 거야? 점심도 못 먹고 동료한테 빌려서 먹었잖아. 저는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갈색 봉투 하나를 올려놓은 채였어요. 재혁의 고함에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봉투를 재혁 쪽으로 밀었어요. 안에 이혼 합의서랑 재산 목록이 들어있어. 변호사한테 정리받은 서류야. 재혁의 손이 봉투 위에서 멈췄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빠지는 게 보였어요. 봉투를 뜯다 말고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장난하냐? 이혼이 말이 돼? 재혁이 봉투에서 서류를 반쯤 꺼내더니 식탁 아래로 던져버렸어요.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일어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서류를 한 장씩 주었어요. 구겨진 부분을 손바닥으로 펴서 다시 순서대로 맞춘 뒤 재혁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장난이 아니라 통보야.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입술에 힘을 줬어요. 등을 돌리는 제 다리가 떨리고 있었지만 재혁에게 보이지 않도록 식탁 너머로 걸어갔습니다. 재혁이 전화기를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제이가 들어왔어요. 코트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성큼 걸어와 식탁 위에 서류를 집어들더니 눈을 크게 떴습니다. 미쳤구나. 시어머니가 치매인데 도망가겠다고? 제이가 서류를 식탁에 내려치고 제 앞으로 다가왔어요. 손가락을 세워 제 이마를 밀었습니다. 저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제이의 손목을 눈으로 따라갔어요. 다시 손대시면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지난번 병원에서 있었던 일 녹음 파일이랑 사진 다 있어요. 제이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치켜올린 손가락이 천천히 내려왔어요.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재혁이 소파에서 몸을 일으키며 말했어요. 녹음이 뭐야? 가족 사이에 그런 짓까지 했어? 저는 재혁을 똑바로 봤습니다. 가족이라면서 내 머리채를 잡은 사람한테 먼저 그 말해. 재혁이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이가 2주먹을 쥔 채 한 발짝 물러서며 다그쳤어요. 어머니 간병비는 어쩔 건데? 네가 나가면 누가 내?
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미리 출력해 놓은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부동산 등기 서류 사본이었어요. 식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여기 보세요. 2년 전에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빌라가 형님 이름으로 넘어갔어요. 제2의 얼굴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눈동자가 서류 위에 글씨를 따라 움직이는 게 보였어요. 형님이 시어머니 재산에서 빌라를 이미 가져가셨으니 간병비는 그 빌라를 파시든 대출을 받으시든 본인이 해결하시면 됩니다. 제이가 서류를 손으로 내리누르며 소리쳤어요. 그건 엄마가 준 거야. 엄마가. 그때 재혁이 소파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제이를 봤습니다. 눈이 커져 있었어요. 누나, 그 빌라 엄마가 넘긴 거야? 나는 처음 듣는데. 제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재혁과 제이 사이에 금이 가는 순간이었어요. 제이가 고개를 돌려 현관 쪽을 보더니 가방을 낚아챘습니다. 나중에 보자. 현관문을 박차고 나가는 소리가 복도까지 울렸어요. 재혁이 소파에 등을 기대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시간 좀 줘. 생각할 게 많아. 저는 거실에 선 채로 재혁을 내려다봤어요. 나는 8년을 기다렸어. 더 줄 시간은 없어.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습니다. 옷장에서 여행용 캐리어를 꺼내 침대 위에 올렸어요. 서랍에서 옷을 꺼내 차곡차곡 넣고 통장과 서류 파일, 어머니 병원 서류까지 빠짐없이 챙겼습니다. 캐리어 지퍼를 닫을 때 드르륵 소리가 방 안을 채웠어요. 그 소리가 거실까지 들렸을 텐데 재혁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캐리어 손잡이를 쥐고 잠긴 문 너머 거실 쪽을 바라봤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그 침묵이 이 결혼의 마지막 풍경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저는 캐리어를 끌고 아파트를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캐리어 바퀴가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어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사시는 원룸까지 버스로 40분이 걸렸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안에서 발소리가 느리게 다가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치료 때문에 볼이 파이고 눈밑이 거무스름했지만 눈은 또렷했습니다. 어머니가 제 뒤에 선 캐리어를 보고 입이 벌어졌어요. 수진아, 이게 뭐냐? 엄마, 나 이혼하려고요. 어머니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현관 벽에 손을 짚고 한참 저를 바라봤어요. 아무 말 없이 제 팔을 잡아 안으로 끌어들이더니 등을 쓸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손바닥이 등 위를 천천히 오르내렸어요. 내가 참으라고 한 게 너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미안하다. 저는 눈물이 터질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아픈 어머니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 괜히 왔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제 어깨를 잡고 눈을 맞추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내 집이야. 이리 와. 어머니가 제 손을 잡고 좁은 원룸 안으로 이끌었어요. 싱크대 옆에 놓인 작은 밥상 위에 어머니가 아침에 드시던 죽 그릇이 있었고 어머니는 바로 냄비를 꺼내 저한테도 죽을 끓여줬습니다. 나흘이 지났을 때 재혁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나도 좀 흥분했다. 다시 들어와서 얘기하자. 저는 그 메시지를 캡처해서 최 변호사에게 보냈어요. 최 변호사가 재혁에게 공식 통보를 보냈습니다. 앞으로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 해달라는 내용이었죠. 재혁이 합의 이혼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 변호사는 가정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넣었어요. 동시에 법원을 통해 재혁의 재산을 조회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저는 그 절차를 기다리면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어요. 어머니의 세 번째 치료에 같이 갔습니다. 치료실 앞 의자에 나란히 앉아 어머니 차례를 기다리면서 저는 어머니의 마른 손을 잡고 있었어요. 엄마, 많이 힘들어요?
힘든 건 내가 참으면 되는데 네가 이렇게 된 게 더 속상하다. 저 때문에 속상해하지 마세요. 저 잘 먹고 잘 자요. 어머니가 제 손등을 토닥이며 웃었습니다. 입꼬리가 올라갔지만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파였어요. 2주 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법률사무소에서 만나자고 했어요. 점심시간에 사무실을 나와 찾아갔더니 최 변호사가 서류 한 묶음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재산조회 결과가 나왔어요. 최 변호사가 안경 너머로 저를 봤어요. 남편분 이름으로 된 증권 계좌가 있는데 거기서 여러 차례 투자를 했다가 크게 잃은 내역이 나왔어요. 거기에 카드 대출이랑 소액 대출까지 합치면 빚이 약 4천만 원입니다. 저는 서류 위에 찍힌 숫자들을 내려다봤습니다. 글씨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4천만 원이요? 네. 매달 월급을 증권 계좌로 옮긴 이유가 투자 손실을 메우기 위한 거였어요. 새로 빌려서 잃은 걸 막고 또 빌려서 막고 그걸 반복한 거죠. 서류를 쥔 제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분노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어요. 8년 동안 제가 번 돈으로 집안 살림을 전부 돌린 이유가 재혁이 돈을 안 내서가 아니라 낼 돈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가정은 처음부터 제 월급 위에 서 있었고 재혁은 그 아래서 빚을 쌓고 있었던 거예요. 최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이혼 조정에서 아주 유리한 자료입니다. 추가로 확인된 게 있으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최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한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제가 집을 나오던 날 아침 가계부를 식탁 위에 두고 왔어요. 8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기록한 지출 내역이 들어있는 가계부였습니다. 관리비, 공과금, 보험료, 식비, 차량 유지비. 전부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기록이 날짜별로 적혀 있었죠. 재혁이 그걸 봤을 거예요. 가족카드도 정지된 상태에서 자기 통장을 들여다봤을 테고요. 그제야 이 집이 누구 돈으로 돌아갔는지 알았겠죠. 한편 제이한테도 움직임이 있었어요. 최 변호사가 제이를 상대로 병원 폭행건 고소장을 접수하자 제이에게서 제 휴대폰으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야, 한수진.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떼지 않고 말했어요. 통화 녹음 중입니다.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그 뒤로 제이는 제게 직접 연락하지 못했어요. 고소장이 접수되고 경찰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제이가 며느리가 먼저 시비를 걸었다고 주장했지만 병원 복도 카메라 영상에 제이가 제 머리채를 잡아 끄는 장면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제이의 주장은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어머니의 원룸에서 치료 후 식은땀을 닦아드리고 있었어요. 수건을 적셔 어머니 이마를 닦는데 어머니가 눈을 감은 채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네, 엄마. 이혼 끝나면 너 다시 일어설 수 있겠지? 저는 수건을 짜는 손을 멈추고 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눈을 감고 계셨지만 입꼬리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어머니가 제 손목을 놓지 않은 채 말했어요. 넌 이미 일어서고 있잖아. 저는 대답 대신 수건을 다시 적셔 어머니 목 뒤를 닦아드렸습니다.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원룸 안까지 길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혼 조정 기일이 잡히기 2주 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한수진 씨, 자료 정리하다가 추가로 확인된 게 있어요. 한번 만나서 얘기합시다. 점심시간에 법률사무소로 갔더니 최 변호사가 등기 서류 2장을 나란히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빌라 한 채만이 아니었어요. 소형 상가 한 곳도 박재희 씨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 위에 찍힌 날짜를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이 날짜면 시어머니한테 이미 증상이 있었을 때 아닌가요? 최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두 건 다 시어머니가 병원에서 머리가 많이 나빠졌다는 소견을 받은 시점 이후에 넘어간 거예요. 도장을 찍을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넘긴 거라면 이 거래 자체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 변호사가 안경을 벗고 렌즈를 닦으며 말을 이었어요. 시어머니의 병원 기록을 조회해 봤는데 도장을 찍기 전에 이미 신경과에서 머리가 많이 안 좋다는 진단을 받은 상태였어요. 이건 박재희 씨가 시어머니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탄 거라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다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도장을 찍었을 모습이 떠올랐어요. 이 사실을 재혁에게도 변호사를 통해 알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통화 내용을 전해줬어요. 남편분이 누나가 그랬을 리가 없다고 하셨는데 목소리에 힘이 없었어요. 본인도 반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며칠 뒤 뜻밖의 곳에서 연락이 왔어요. 시어머니를 돌보는 요양보호사 박 선생이었습니다. 병원에서 번호를 교환했던 그분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수진 씨, 전화 드려도 되는 건지 모르겠는데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네, 괜찮아요. 무슨 일이세요? 어머님이 가끔 머리가 맑아지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마다 자꾸 같은 말씀을 하세요. 박 선생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워졌어요. 수진이한테 미안하다. 제이가 서류에 도장 찍으라고 해서 찍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세요. 혹시 무슨 사정이 있는 건지. 수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박 선생님, 부탁 하나만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어머님이 다음에 또 그 말씀을 하시면 녹음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꼭 필요한 일이에요. 박 선생이 잠깐 침묵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어머님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면 해드릴게요. 이틀 뒤 박 선생에게서 음성 파일이 왔습니다. 퇴근길 버스 안에서 이어폰을 꽂고 재생했어요. 처음에는 웅웅거리는 소리만 들리다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잡혔습니다. 제이가 빌라 넘기라고 했어. 안 하면 요양원 보내버린다고 했어. 수진아, 미안해. 목소리가 갈라지면서도 한마디 한마디가 분명했어요. 저는 버스 창밖을 바라보며 이어폰을 귀에서 빼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어요. 결혼 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최 변호사에게 파일을 전달했더니 바로 움직여줬어요. 시어머니 담당 신경과 의사에게 소견서를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최 변호사가 소견서를 보여주며 설명했어요.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써주셨어요. 치매 환자라도 일시적으로 정신이 맑은 상태에서 한 말은 본인의 진짜 뜻으로 볼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최 변호사가 서류들을 순서대로 정리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카드가 2장이에요. 하나는 이혼 조정에서 남편의 숨겨진 빚과 살림을 안 한 증거를 내미는 거고, 다른 하나는 박재희 씨가 시어머니 재산을 빼돌린 건에 대해 따로 소송을 거는 거예요. 이 두 번째 카드가 나중에 박재희 씨와 협상할 때 아주 큰 힘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모일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조정 기일 5일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원룸에서 저녁을 먹고 밖에 나와 분리수거를 하고 돌아오는데 건물 앞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어두운 가로등 아래에서 재혁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진아. 저는 멈춰섰습니다. 재혁의 얼굴이 야위어 있었어요. 양복 윗단추가 풀려 있었고 넥타이도 매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혼은 하자. 근데 재산 나누는 데서 좀 양보해줘. 나도 빚이 있어서 지금 무너지면 끝이야.
재혁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지만 눈이 충혈되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재혁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어요. 내가 양보한 8년이 당신한테는 아무것도 아니었잖아. 재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입을 벌렸다가 다물었어요. 할 말을 찾지 못하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재혁을 지나쳐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새 번호로 바꾸고 문을 닫았습니다. 이틀 뒤 최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재혁 씨 쪽 변호사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조정 안 거치고 서로 합의해서 이혼하는 쪽으로 바꾸고 싶다고 합니다. 갑자기 왜요? 조정 과정에서 본인 빚이랑 살림 안 한 게 전부 드러나는 게 싫은 거예요. 공개되면 체면이 안 서니까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조정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는 게 더 있을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결혼에 하루라도 더 묶여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래 끌고 싶지 않아요. 조건만 제대로 맞으면 합의로 가겠습니다. 최 변호사가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전화를 끊고 휴대폰을 내려놓았을 때 어머니가 부엌에서 보리차를 따라 갖고 오셨습니다. 다 잘 되는 거냐? 네, 엄마. 거의 끝나가요. 어머니가 보리차 잔을 제 앞에 놓으며 제 머리카락을 쓸어 올려줬어요. 제이한테 뜯긴 자리에 새 머리카락이 조금씩 나고 있었습니다. 조정 신청을 취하하고 합의 이혼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양쪽 변호사가 조건을 조율해서 서류를 교환하는 자리가 잡힌 날, 저는 최 변호사와 나란히 법원 근처 카페에 앉았어요. 재혁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양복을 차려입었지만 면도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턱 아래로 수염이 거뭇거뭇 나 있었어요. 재혁 옆에 앉은 변호사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치는 동안 재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혁은 그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고 꽉 쥐었어요. 최 변호사가 합의서를 읽었습니다. 제 고유 재산은 전액 보전하고 전세 보증금 중 제 의뢰인의 기여분을 70%로 인정하며 위자료는 1,500만 원입니다. 재혁 쪽 변호사가 펜을 들며 입을 열었어요. 위자료 금액이 좀 과하지 않습니까? 조정 전환 의사까지 밝힌 상황인데 이 금액은 재고할 여지가. 최 변호사가 가방에서 서류 묶음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병원 카메라 영상 캡처 사진, 두피 상처 사진, 녹음 파일 목록, 재혁의 빈 내역서가 한 장씩 펼쳐졌어요. 신우이의 폭행 증거, 남편의 현장 방관 정황, 그리고 결혼 기간 중 숨겨온 빚 4천만 원 내역입니다. 위자료 금액에 대해 더 말씀하실 게 있으시면 하세요. 재혁 쪽 변호사가 서류를 한 장씩 넘겨보더니 재혁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작은 목소리로 뭔가를 말했고 재혁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재혁 쪽 변호사가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어요. 수용하겠습니다. 양쪽이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쓸 때 펜촉이 종이 위에서 사각사각 소리를 냈어요. 마지막 획을 긋고 펜을 놓았을 때 손바닥에 땀이 배어 있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페를 나서는데 뒤에서 재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아. 저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미안하다. 8년 동안 단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등 뒤에서 떨어졌는데 오히려 현실감이 없었어요. 저는 카페 문을 밀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가정법원에 합의 이혼 신청서를 냈어요.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생각할 시간은 1개월로 정해졌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을 어머니 곁에서 보냈어요. 어머니의 4번째 치료에 같이 갔고 치료가 끝나면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와 어머니가 잠들 때까지 곁에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으로 정해진 1개월의 중간쯤에 제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폭행건 합의 좀 하자.
내가 선을 넘은 건 인정한다. 저는 그 문자를 캡처해서 최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최 변호사와 전화로 상의했어요. 박재혜 씨가 합의를 원한다면 조건을 걸죠.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빌라하고 상가를 원래대로 돌려놓는데 동의하면 폭행건 합의에 응하겠다고요. 그 조건이면 제이 씨가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면 소송으로 가면 돼요. 그쪽이 더 불리합니다. 최 변호사가 제이 쪽에 조건을 전달했어요. 바로 다음날 제이에게서 최 변호사한테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빌라까지 내놓으라고? 말도 안 돼. 최 변호사가 전한 제이의 첫 반응이었어요. 하지만 최 변호사가 한마디를 더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시면 시어머니가 머리가 안 좋은 상태에서 도장을 찍게 된 과정이 전부 법정에 나옵니다. 경우에 따라 서류를 꾸민 혐의까지 검토될 수 있어요. 3일 만에 제이가 수락 의사를 밝혔습니다. 제이가 빌라와 상가를 시어머니 이름으로 돌려놓는 절차에 동의했어요. 시어머니 이름으로 된 재산이 원래대로 돌아오면서 그 재산을 담보로 요양병원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화로 말했어요. 시어머니 간병 문제는 이제 그 집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수진 씨가 짊어질 부담은 더 이상 없어요. 전화를 끊고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깨 위에 올려져 있던 무거운 것이 내려가는 느낌이었어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1개월이 지나고 법원에서 최종 이혼 확인이 이뤄진 날이었습니다. 법원 건물 계단을 내려오면서 저는 왼손 약지를 내려다봤어요. 반지를 빼서 핸드백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반지가 빠진 자리에 하얀 자국이 남아 있었어요. 8년간 햇빛을 받지 못한 피부가 유독 하얗게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국을 한참 바라봤어요. 법원 앞에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원룸으로 가는 길에 민정이한테서 메시지가 왔어요. 다 끝났어? 저는 택시 뒷좌석에 앉아 답장을 쳤습니다. 끝났어. 고마워. 창밖으로 거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같은 길인데 오가는 사람들 표정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원룸 문을 열자 김이 올라오는 냄비 앞에 어머니가 서 계셨어요. 미역국 냄새가 좁은 방 안에 가득 퍼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미역국이에요? 어머니가 국자를 내려놓고 저를 돌아봤어요. 네가 다시 태어난 날이다. 저는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오르는 국그릇 앞에서 숟가락을 들었어요. 누구 눈치도 보지 않고 숟가락을 입에 넣었습니다. 미역국이 목을 타고 내려갈 때 8년 만에 처음으로 밥을 먹는 것 같았어요. 이혼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어머니 원룸 근처에 작은 아파트 전세 계약을 마치고 짐을 풀었어요. 이삿짐이라고 해봤자 캐리어 하나와 택배 상자 4개가 전부였습니다. 텅 빈 거실에 서서 둘러봤어요. 가구도 없고 커튼도 없는 방이 넓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답답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빈 공간이 제 것이라는 사실이 가슴을 트이게 했습니다. 어머니에게 드릴 방에 먼저 커튼을 달았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 커튼봉을 끼우는데 창문으로 오후 햇빛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커튼을 치자 방 안에 부드러운 그늘이 내려앉았어요. 어머니가 이 방에서 낮잠을 주무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의 5번째 치료가 끝난 뒤였어요. 담당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면서 말했습니다. 수치가 안정되고 있어요. 조심스럽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진료실 의자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앉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가 무릎 위에서 두 손을 꼭 맞잡고 있었어요. 저도 제 무릎 위에서 같은 모양으로 손을 맞잡았습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숨을 내쉬었어요. 진료실을 나오며
어머니가 복도에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의사 선생님이 좋다고 했지? 네, 엄마. 좋다고 했어요. 그럼 됐다. 어머니가 제 팔을 꼭 쥐고 병원 로비를 걸어 나갔어요. 어머니의 걸음이 치료 전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김 팀장이 저를 따로 불렀어요. 팀장실 문을 닫고 맞은편 의자에 앉으라고 하더니 커피를 한 잔 건네며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 격리팀 주임 자리가 하나 열려. 지원해 볼 생각 없어? 저요? 9년 동안 한 번도 전표 틀린 적 없잖아. 야근도 마다 않고. 내가 보기엔 수진 씨가 적임자야. 저는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싸며 고개를 숙였어요. 9년간 쌓아온 것들이 떠올랐습니다. 새벽같이 출근해서 전표를 맞추고 점심도 거르며 장부를 정리하던 날들이요. 그때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악착같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돌이켜보면 그 시간들이 전부 제 발밑에 쌓여 있었어요. 지원하겠습니다. 하루도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주말 오후 새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어머니가 리모컨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 결국 어떻게 됐대? 민정이를 통해 들은 얘기가 있었어요. 재혁이 빚을 갚기 위해 지방 현장으로 발령을 자원해서 내려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알아서 하겠죠. 저는 짧게 대답하고 TV 화면을 봤어요. 어머니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최 변호사가 전해준 소식도 있었어요. 제이가 빌라와 상가를 시어머니 이름으로 돌려준 뒤 시어머니 요양비를 누가 얼마나 낼 거냐를 두고 재혁과 크게 싸웠다고 합니다. 결국 남매 사이마저 틀어져서 서로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하는 사이가 됐다는 얘기였어요. 저는 그 소식을 듣고도 아무런 감정이 일지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시댁일이라면 가슴이 쪼여왔는데 이제는 남의 집 이야기 같았어요. 이혼 후 처음으로 혼자만의 시간이 어색하지 않아진 저녁이었어요. 퇴근하고 동네 도서관에 들러 책 한 권을 빌렸습니다. 근처 카페에 앉아 커피를 시켜놓고 책장을 넘겼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고 카페 안에 노란 조명이 켜졌습니다. 이런 평범한 저녁이 결혼 8년 동안 한 번도 없었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며칠 뒤 퇴근길에 요양보호사 박 선생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수진 씨, 어머님이 오늘도 맑은 순간에 수진이 잘 사냐고 물으셨어요. 저는 휴대폰 화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답장을 쓰다 지우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잘 살고 있다고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시어머니를 미워하지 않는다는 걸 그때 스스로 확인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 집안 안에서 떠밀려 다닌 사람이었으니까요. 인사 발표일 아침 사내 게시판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뒤쪽에 서서 화면을 올려다봤습니다. 격리팀 주임 한수진. 제 이름이 거기 있었어요. 점심시간에 민정이가 작은 케이크 상자를 들고 제 자리로 왔습니다. 상자를 열며 웃었어요. 네가 해냈어. 저는 케이크 위에 꽂힌 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해낸 거야. 민정이가 눈을 깜빡이더니 제 어깨를 한 대 쳤어요. 야, 나 울리지 마. 이혼 과정 내내 새벽까지 전화를 받아주고 법률 정보를 찾아주고 제가 흔들릴 때마다 단호하게 잡아준 사람이었습니다. 민정이가 없었으면 저는 아직도 그 식탁에 앉아 눈치를 보고 있었을 거예요. 그날 밤 새 아파트 베란다에 서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봤습니다. 뒤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머니가 다가와 제 어깨에 카디건을 걸쳐주셨습니다. 바람 찬데 이거 걸쳐. 엄마도 들어가서 쉬세요. 조금만 같이 있자. 나란히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너머로
도로 위에 자동차 불빛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어머니와 말없이 그 풍경을 바라보는 시간이 어떤 결혼 기념일보다 따뜻했습니다. 어머니가 안으로 들어간 뒤 저는 베란다에 남아 휴대폰 메모장을 열었어요. 내일 해야 할 일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6번째 치료 예약 확인, 새 아파트 전입신고, 적금 다시 들기, 세 줄을 적고 목록을 내려다봤어요. 거기에는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적는 항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역에 와이셔츠를 다려야 한다는 줄도, 시댁에 전화해야 한다는 줄도, 가족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줄도 없었어요. 메모장을 닫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베란다 위로 밤바람이 불어왔어요. 내일이 기다려지는 밤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진 씨는 8년 동안 잘못한 게 하나도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 자기 자신한테만 너무 인색했습니다. 남편한테, 시댁한테, 가정이라는 이름 아래 전부 내어주면서 정작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않았거든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이 뜨끔하신 분이 계실까요? 나는 충분히 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한번 돌아봐 주세요. 내가 잘못해서 힘든 게 아니라 받아야 할 사람이 안 갚고 있는 겁니다. 해줄수록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고 해줄수록 더 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를 알아채는 순간이 내 인생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수진 씨는 늦었지만 그 걸음을 떼었고 결국 자기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